지금 우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4만 리터짜리 거대한 물탱크를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4만 리터면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네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 탱크를 현대식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놋을 녹여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주조해야 합니다. 아, 놋 하나로만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그렇죠. 거기에 그 수십 톤의 무게를 버티게 하려고 12마리의 거대한 놋소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탱크를 올려놓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을 크레인이나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당연히 없고 전기도 없던 3,000년 전에 해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진흙구덩이 속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헌이 바로 이 미친 듯한 엔지니어링과 약간 집요할 정도의 강박이 기록된 열왕기상 7장입니다. 사실 이 기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대인들의 과장된 신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네,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막 수치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수치와 공정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종교적 찬양문이 절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 만났을 때 인간이 그 물리학과 예술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도로 정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이요? 맞습니다. 이미 들으시는 여러분도 솔로몬의 성전이나 궁전 건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익습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장장 13년에 걸친 이 메가 프로젝트 이면에 숨겨진 어떻게 그리고 왜를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 고세인들이 도대체 이 거대한 금속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병적으로 집착했는지 그 장인 정신의 정수를 오늘 제대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13년이라는 건축 기간 자체가 이미 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13년이면 진짜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최상위 자원과 인력을 13년 동안 한 곳에 계속 쏟아부었다는 건 그 당시 사회의 물류, 행정, 기술 역량이 진짜 극한으로 가동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렇네요. 그럼 그 13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솔로몬의 메가팰리스 컴플렉스부터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문헌을 보면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불리는 메인 건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수치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길이 100큐빗,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방에 계신 여러분, 1큐빗을 대략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인 45에서 50cm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건물의 길이만 50m가 넘는 거네요. 네, 엄청나죠. 여기에 45개의 거대한 백향목 들보를 올렸고요. 세 층으로 창문들이 마주보는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막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동선의 구획이 매우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배치가요? 네네. 거대한 기둥들이 들어선 낭실, 즉 일종의 로비나 현관 역할을 하는 공간을 지나면 재판하는 낭실이 나옵니다. 재판하는 낭실이면 뭔가 좀 공적인 공간인 건가요? 맞습니다. 공식적인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 가면 이제 솔로몬의 개인 거처와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공적 영역에서 시작해서 가장 은밀한 사적 영역으로 쑥 들어가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설계라고 볼 수 있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 공간의 크기나 배치보다 이 대목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건물 전체를 아주 귀하고 잘 다듬은 돌로 지었는데 텍스트를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땅속 기초석의 크기가 무려 10큐빗, 8큐빗이라고 나오거든요. 거의 5m, 4m짜리 거대한 바위인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돌들을 그냥 가져다 대충 묻은 게 아니라 척수대로 톱으로 컸다. 즉 밀리미터 단위로 각을 맞춰서 썰어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 작업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뼈대가 당연히 튼튼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수백 명의 석공이 구리톱이랑 모래를 이용해가지고 몇 달 동안 5m짜리 돌을 자르고 다듬었잖아요. 네네, 그랬겠죠. 근데 결국 아무도 못 보는 땅속에 그걸 싹 파묻어버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지도자의 에고를 채우기 위한 좀 폭군적인 낭비 아닙니까?
굳이 땅속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대의 철저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완벽한 낭비로 보일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쵸. 안 보이는 곳은 그냥 거친 돌로 대충 채우고 덮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건축공학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요. 당대의 우주관과 완벽함에 대한 철학이 담긴 행위로 보셔야 합니다. 철학이요? 건축물에 묻힌 돌 하나예요? 네, 그들에게 성전과 궁전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세워진 절대적인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혼돈 속의 질서. 그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뼈대의 무결성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신의 눈 혹은 우주적 질서의 관점에서는 건축물의 뿌리부터가 진짜 자로 잰 듯 완벽해야 했던 거죠. 와, 신의 눈으로 보는 완벽함이라니. 네, 이 무거운 기초석은 곧 이 왕조가 어떤 흔들림이나 타협 없이 세워졌다는 이념적 무게추 역할을 딱 한 셈이죠. 아, 현대인들이 보기에 약간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건축물의 영적, 물리적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흥미롭네요. 철저한 계산과 질서 아래에 5m짜리 돌들을 묶고 거대한 나무를 올려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육중한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뼈대는 아주 완벽하게 갖춰졌죠. 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딱 생기죠.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은 결국 고정된 바위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너무 정적이고 차갑고 죽어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아무리 커도 돌과 나무의 조합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공간을 살아 숨쉬게 하려면 예술적인 생명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솔로몬의 왕국 안에는 이 정도 스케일의 금속 공예를 다룰 기술자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국경 바깥으로 돌리게 되죠. 맞습니다. 무한한 자원과 건축의 뼈대는 다 준비가 되었지만 그 활용 점정을 찍을 디테일이 부족했던 솔로몬은 국경 밖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옵니다. 바로 히람이라는 천재 야금술사죠. 네, 텍스트를 보면 히람의 출신이 아주 독특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네, 되게 흥미로운 배경이죠. 두로에서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데려왔을까요? 두로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무역과 금속 세공 기술로 가장 선진화된 도시국가였습니다. 아, 기술의 중심지였군요. 네, 지금으로 치면 진짜 최고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였던 거죠. 솔로몬이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상징한다면 히람은 그 자본을 물리적인 걸작으로 주조해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텍스트에서 그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라고 묘사한 것은 단순히 그냥 손재주가 좋다는 뜻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완전 마스터 엔지니어라는 거네요. 그 천재성이 폭발한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성전 낭실 앞에 세워진 쌍둥이 기둥, 우편의 야긴과 좌편의 보았습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두 기둥이죠. 저는 이 기둥 묘사를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높이가 18규빗, 약 9m짜리 거대한 놋기둥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9m면.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무식하게 거대한 쇳덩어리 꼭대기에 올라간 5규빗짜기 기둥 머리 장식이에요. 바둑판 모양의 그물, 사슬 모양의 따은 장식, 그리고 기둥 하나당 200개씩, 총 400개의 석류 장식을 막 줄지어 달았습니다. 정말 섬세한 세공이 들어간 거죠. 내 맨 꼭대기에는 심지어 활짝 핀 백합판 모양까지 새겼고요. 마치 무겁고 투박한 그 브루탈리즘 양식의 콘크리트 기둥 꼭대기에 마이크로 단위로 세공된 초정밀 파베르제 달걀을 떡하니 올려놓은 것 같은 파격적인 디자인 아닙니까?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히람이 가진 대비의 미학이 얼마나 탁월한지 잘 보여줍니다. 대비의 미학이요. 네, 금속 공학적으로 9m짜리 놋기둥을 주조한다는 건 엄청난 난이도거든요. 놋이 식는 속도를 일일이 통제해야 하고 거대한 거푸집에 당연히 필요하죠. 기술적으로도 극한이군요. 맞습니다. 이 놋기둥 자체는 좀 억압적일 만큼 무겁고 강렬한 남성적 힘, 그리고 절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아, 단단하고 거대한 힘. 그런데 그 힘의 정점에 가장 연약하고 생명력 넘치는 유기적인 형태를 싹 올려놓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물은 풍요를 끌어안는 형태이고요. 석류는 다산과 생명력을, 그리고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와, 진짜 상극의 만남이네요. 그렇죠.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물성을 진짜 극한의 섬세함으로 깎아내서 식물 특유의 부드럽고 유기적인 생명력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네요. 히람은 이 기둥을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억센 힘과 피어나는 생명이 공존하는 아주 우주적인 조화의 상징으로 설계한 것이죠. 힘과 생명의 완벽한 대비라 진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기둥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잖아요. 네, 고정되어 있죠. 근데 성전이라는 공간은 제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종의 거대한 고대 도축장이자 주방이기도 하단 말이죠. 피와 고기가 넘쳐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와 짐승을 씻어내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텐데 여기서 히람의 엔지니어링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바다, 그리고 이동식 물두멍의 등장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뭐랄까 단순히 아름다운 공예를 넘어서 극한의 물리학과 병참학이 막 결합되는 단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람이 물탱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예 이름 자체가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이름이 진짜 찰떡이죠. 직경이 10큐빗, 약 5m이고 높이가 5큐빗이에요. 텍스트에는 여기에 2000밭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현대 단위로 계산하면 이게 무려 4만 리터가 넘습니다. 대형 유조차 한 대 분량이죠. 그렇죠. 대형 유조차 분량의 물을 담는 거대한 놋그릇이라니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나갔을까요? 게다가 이 거대한 탱크를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서 있는 12마리의 놋소 조각상이 등어리로 끙끙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 물 4만 리터의 무게만 일단 40톤입니다. 와, 40톤. 놋 자체의 무게까지 합치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겠죠. 히람은 이 막대한 하중을 12개의 받침점으로 아주 완벽하게 분산시키는 구조 역학적 설계를 한 겁니다. 12개의 받침점으로 하중 분산을 용. 와, 계산이 엄청났겠네요? 게다가 소들이 동서남북을 딱 향하고 있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물의 생명력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는 상징성을 주거든요. 아, 기능과 상징을 동시에 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상징성을 주면서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진짜 천재적인 발상인 거죠. 저는 이 바다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옆에 있는 10개의 물두멍 받침이었어요. 아, 그 바퀴 달린 받침대요? 네네. 가로 세로 사규빗의 놋 받침대에 사자, 소,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정교하게 아로새겨져 있는데 아니 진짜 황당한 건 이 무거운 놋 받침대 밑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병거바퀴 제도를 도입했죠. 맞아요. 축과 태와 살을 모두 부어 만들었다고 해요. 아니 그니까 전문가님, 굳이 이런 거대한 금속 구조물에 전차 바퀴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죠. 성전 마당에 뿌려진 피를 닦아내려고 현대의 어떤 고성능 이동식 소방 탱크나 산업용 청소 카트처럼 썼다는 건데 실용적인 목적이 전부라면 굳이 사자나 천사 조각까지 빼곡히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히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용적 목적이 엄청 컸습니다. 무거운 걸 옮겨야 하니까요. 네, 거대한 성전마당 곳곳에서 막 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무거운 물을 신속하게 옮기려면 바퀴 달린 수레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죠. 네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히람은 이 기능적인 물수레를 그냥 수레로 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용 전차로 완전히 승화시켰습니다. 의식용 잔차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육중한 돌벽과 거대한 기둥들은 딱 멈춰있는 정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꼼짝도 안 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전차 바퀴가 달린 10대의 놋받침들이 엄청난 양의 물을 싣고 마당 곳곳을 막 굴러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아, 그러니까 멈춰있는 거대한 돌의 공간에 그 황금빛 놋전차 부대가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간 전체에 엄청난 역동성과 생동감이 막 돌았겠죠. 진짜 한편의 영화 같네요. 히람은 물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 즉 흐름과 움직임을 이 거대한 금속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가장 실용적인 문제를 가장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해결한 셈이죠. 와, 진짜 천재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본질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터져 나옵니다. 어떤 의문이죠? 40톤의 물을 담는 직경 5m짜리 놋바다, 그리고 수백 개의 석류 알갱이가 달린 9m짜리 기둥 2개, 바퀴 달린 10대의 전차물 탱크.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속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엄청난 쇳물을 끓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대목에서 기록의 정밀함이 다시 한번 빛을 팍 발합니다.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그 장소를 지목하거든요. 어디라고 나오죠? 요단 평지 숲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서 이 모든 기구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진 흙, 그러니까 진흙을 이용했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이었던 건가요? 고대의 거대 주조 방식인 구덩이 주조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 구덩이 주조법이요? 네, 예루살렘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요단 계곡에 그 찰진 진흙, 점토질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대한 구덩이를 팝니다. 흙바닥에다 바로 파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진흙과 밀랍 등으로 기둥이나 바다의 모양을 아주 정밀하게 빚어서 거푸집을 만들죠. 네네. 그다음 그 주변에 수백 개의 화덕을 막 만들고 1000도가 넘는 온도로 놋을 녹여서 진흙 틀 안으로 동시에 싹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와, 세상에 수백 명의 인부가 동시에 그 펄펄 끓는 쇳물을 진흙구덩이로 부어넣는 거대한 산업단지의 모습이 눈앞에 막 그려지네요. 진짜 장관이었겠죠. 결국 솥, 부삽, 대접 등 그 수많은 기구의 제작이 완료되는데 놋이 너무 많아서 텍스트에 보면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무게를 잴 수조차 없을 만큼 무한한 생산력이 동원된 걸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거친 놋의 바다를 지나서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로 딱 들어가면 재료가 완전히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금단, 진설병의 금상, 정금등대, 금꽃, 그리고 심지어 지성소와 외소 문을 연결하는 돌적이, 즉 문 경첩까지 싹 다 정금,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듭니다. 네, 모든 게 황금이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이 공학적이고 정밀하던 텍스트의 논리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순금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무른 금속이잖아요. 무겁고 육중한 지성소의 나무문을 계속 지탱하고 여닫아야 하는 문경첩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건 공학적으로 완전히 낙제점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대의 그 거대한 운행금고문의 핵심 피복 관절을 부드러운 버터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썩어 넘쳐도 이건 진짜 너무 비합리적인 집착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공학적으로 금 돌적이는 최악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놋에서 금으로 딱 넘어가는 이 공간의 영적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논리요? 네. 요단평지의 진흙구덩이라는 약간 가장 낮고 더러운 흙바닥에서 주조된 놋 기구들이 성전의 바깥마당을 막 채웠잖아요. 네네, 바꾼다 놋이었죠. 그런데 성전의 심장부로 들어갈수록 재료는 점점 불순물이 없는 가장 순수한 상태, 즉 정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순수해진다. 잠깐만요. 이거 아까 그 5m짜리 돌을 땅에 묻어버렸던 기초석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맥락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의 완벽함인가요? 네, 문경첩은 문이 닫혀있을 때는 완전히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아주 기능적인 부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보이지 않는 곳, 가장 내밀한 공간을 여닫는 축에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순수한 재료인 순금을 딱 쓴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물리적인 견고함이 놋과 돌의 몫이었다면 지성소라는 공간을 지탱하는 것은 영적인 순수함이어야 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장 숨겨진 곳에 가장 고귀한 재료를 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13년짜리 메가 프로젝트가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의 강박이자 완벽에 대한 철학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압도적이네요. 오늘 우리가 해독해낸 열왕기상 찰장은 그냥 단순히 고대인들이 건물을 되게 크게 지었다, 이런 식의 흔한 자랑거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의 기록이 아니죠. 5m짜리 거대한 기초석의 뼈대부터 4만 리터의 물을 옮기는 이동식 전차 탱크에 막 극한의 물리학, 그리고 1000도의 쇳물을 견디는 진흙구덩이를 지나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순금 경첩에 이르기까지. 거대함과 미세함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죠. 네, 거대함과 미세함, 무거운 하중과 유기적인 생명력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한 진짜 인간 한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돈과 권력이 있으면 거대한 건물을 막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쵸, 자본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공간을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톱으로 척수를 맞춘 땅속의 기초속과 문틈에 숨겨진 순금 경첩 같은
그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을 이 문헌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숨막히는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아주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이 놀라운 건축 기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딱 보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이 새 프로젝트를 다 끝마치고 나서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의외의 행동이에요. 네. 텍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대 최고의 천재 히람을 굳이 스카우트해서 세상에 없던 가장 새롭고 가장 번쩍이고 가장 완벽한 공간을 다 창조해냈습니다. 네, 최고급으로 다 맞췄죠.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새 공간의 한가운데 아버지 세대가 쓰던 약간 낡고 오래된 과거의 유산들을 가져다 놓으면서 프로젝트에 진짜 마침표를 찍은 것일까요? 아, 진짜 생각할수록 묘한 대목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된 건축물이라도 그 공간의 진정한 완성은 벽이나 기둥이 아니라 그 안에 켜켜이 쌓여온 시간을 품어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의 축적이라는 거군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 그 찬란한 순간이 온다면요. 여러분은 그 완벽한 공간의 중심에 어떤 과거의 조각을 가져다 놓으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결국 여러분의 공간을 빛나게 하는 건 4만 리터의 놋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시간의 파편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